제1장 73번째 생일 떡밥의 제안. 저는 김정순입니다. 올해 73을 맞았습니다. 생일 아침 하얀 간호복이 걸린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4년 전 은퇴했지만 아직도 그 옷을 버리지 못했어요. 40년간 응급실에서 보낸 세월이 그 옷 한 벌에 스며 있었거든요. 거울 속 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순간들을 수없이 지켜봤던 눈이었죠. 창틀 위 사진 속 남편 정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도 저는 그의 곁에서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줬습니다. 의료진으로서가 아니라 아내로서 말이에요. 그 기억이 떠오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 울려 퍼졌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 은혜가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촛불 73개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은혜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끓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은혜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어요. 엄마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요. 드디어 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라는 곳이 있어요. 의료 서비스도 완벽하고 여러 프로그램도 있대요. 무엇보다 제가 자주 들릴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저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버림받는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은혜의 얼굴에 깃든 걱정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특히 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40년간 응급 상황을 헤쳐온 제가 딸 걱정을 받고 있다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제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는 게 말이에요. 은혜가 펼친 안내책자는 화려했습니다. 깔끔한 병원 같은 시설, 24시간 의료진 상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의료진이 정말 24시간 있는 거니? 저는 직업적 호기심으로 물었습니다. 네, 간호사 출신 어르신들도 계시대요. 엄마처럼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동료들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비용은 어떻게 할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적금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보태드릴게요. 은혜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이미 모든 걸 계획해뒀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40년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돌봐온 제가 이제는 돌봄을 받을 차례가 된 건가요? 한번 가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은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차에 오르며 저는 간호사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새로운 병동에 배치될 때마다 느꼈던 그 긴장감이 다시 살아났어요. 모르는 공간, 새로운 사람들,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하지만 저는 늘 적응해 왔습니다. 이번도 그럴 거라 믿었어요.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주변을 관찰했어요. 병원까지의 거리, 약국 위치, 응급 상황 시 동선. 간호사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늘 그랬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었고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게 생존법이었어요. 오늘도 그런 눈으로 새로운 곳을 둘러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은혜가 백미러로 제 얼굴을 살폈어요. 괜찮다. 다만 꼼꼼히 볼 거야. 40년간 몸에 밴 직업병이거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이지만 제 기준은 절대 낮추지 않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제2장 시니어 레지던스 첫 인상.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는 병원과 호텔을 합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소독약 냄새가 살짝 풍겼어요. 저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40년간 맡아온 냄새였거든요. 다행히 불쾌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수님. 매니저 송민호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남성이었어요. 명찰에는 시설관리 책임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간호사 출신이시라고 들었어요. 저희 시설을 전문적인 눈으로 봐주세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뭔가 긴장하는 듯 했어요. 먼저 의료실을 둘러봤습니다. 기본적인 의료 장비는 갖춰져 있었어요. 혈압계, 심전도기, 산소 포화도 측정기, 자동 심장 충격기까지. 의료진은 언제 상주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24시간 간호사가 있고 의사는 주 3회 방문합니다. 송민호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짜 24시간일까요?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넓고 깔끔했어요. 메뉴판에는 균형 잡힌 식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양사가 관리한다고 했어요. 당뇨나 고혈압 환자용 식단도 따로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개별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정해드려요. 송민호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개인실도 구경했습니다. 20평 정도의 원룸형이었어요. 침대 옆에는 비상호출 버튼이 있었고 화장실에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응답 속도는 얼마나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평균 2분 내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응급실에서 2분은 생명을 좌우하는 시간이거든요. 창밖으로는 잘 관리된 정원이 보였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벤치가 놓여 있고 어르신들이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어요. 저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오래 계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부분 1년 이상 계세요. 만족도가 높아서 말이죠. 송민호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화실에서는 어르신들이 서예를 하고 계셨어요. 붓을 든 손이 떨리지만 집중하는 모습이 진지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누가 진행하시나요? 전문 강사들이 와서 진행해요. 서예, 그림, 요가, 합창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마음이 끌렸어요. 은퇴 후 너무 단조로웠던 일상이 생각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입주민분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영희 어머님이었어요. 여기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만족해요. 특히 의료 서비스가 좋아서 안심이 돼요. 그분의 말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같은 연배의 입주민이 직접 추천하는 거니까요. 견학을 마치고 계약 설명을 들었습니다. 월 이용료, 식비, 프로그램비 등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입주 가능한가요? 은혜가 물었어요.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송민호가 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간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의료진이 있다는 안정감이 컸어요. 입주하겠습니다.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혜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지만 제 전문성을 살릴 기회일 수도 있겠다고 말이에요. 다른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응급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간호사는 은퇴해도 간호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정신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3장 새로운 친구와 충격적 만남. 입주 첫날 아침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한동안 어디에 있는지 헷갈렸어요. 40년간의 근무 습관 때문에 새벽 5시에 자동으로 깼던 거죠. 세면을 하고 간호복 대신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새로웠어요. 식당에서 조식을 하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이영자예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아한 여성이었어요. 김정순이에요. 간호사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자기소개를 하자 영자 씨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간호사요. 그럼 우리 비슷한 일을 했네요. 저는 약사였어요. 영자 씨의 말에 반가웠어요. 의료진 출신길이라 그런지 금방 친해졌습니다. 여기 의료 시스템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괜찮긴 한데 가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영자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식사 후 정원을 산책하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간 간호사가 가끔 자리를 비워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예정보다 늦게 오시는 날이 있고요. 영자 씨의 말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거든요. 오후에는 서예 교실에 참여했습니다. 붓을 잡는 게 오랜만이라 손이 떨렸어요. 옆에서 최한수 어르신이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한수 할아버지는 전직 교사셨다고 했어요. 온화한 성격에 배려심이 깊으셨습니다. 그런데 서예 교실 중간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던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하고 소리를 내더니 제 쪽을 빤히 바라보는 거예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저를 아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성가병원 응급실에서 일하셨나요? 그 할머니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김정순 간호사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진명자예요. 20년 전에 함께 일했던. 명자 언니. 저는 반가움에 그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명자 언니는 제보다 5년 선배 간호사셨어요. 응급실에서 3년 정도 함께 근무했었는데 명자 언니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면서 연락이 끊어졌던 거죠. 언니가 여기에 언제부터 계셨어요? 한 달 정도 됐어. 그런데 정순아, 여기 뭔가 이상해. 저녁 시간 명자 언니와 영자 씨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간 간호사가 자주 자리를 비운다고 했죠. 제가 물었어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약품 관리도 이상해요.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진통제나 수면제 같은 약들이 예상보다 빨리 떨어져요. 그런데 처방전과 맞지 않아요. 영자 씨의 전문적인 지적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약을 빼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명자 언니도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며칠 전 밤에 화장실 가다가 봤는데 관리사무소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 직원이 아니었어. 모르는 남자였어. 이상했습니다. 야간에 외부인이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40년 간호사 경력이 헛된 게 아니에요.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작은 노트를 하나 꺼냈습니다. 간호사 시절부터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야간 간호사의 부재, 약품 재고 부족, 야간 외부인 출입. 아직은 의심 단계지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일부터는 더 자세히 관찰해 보자. 노트의 마지막 한 줄을 적고 불을 껐습니다. 간호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3장 가족의 관심이 줄어들다. 입조 한 달이 지나자 은혜의 방문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들러주었는데 이제는 2주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미안해요, 엄마. 은혜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섭섭했어요. 전화 통화도 짧아졌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아, 미팅 들어가야 해서. 바쁜 딸을 붙잡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여기 온 건가?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꼭 참았어요. 다행히 명자 언니와 영자 씨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함께 식사하고 산책했어요. 그리고 은밀하게 시설의 이상한 점들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마치 비밀 수사팀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은혜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저 지금 야근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두둑두. 통화가 끊겼습니다. 받지 못한 관심을 시설 조사에 쏟아부었습니다. 명자 언니와 영자 씨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관찰을 시작했어요. 야간 간호사 근무 패턴, 약품 창고 출입 내역, 외부인 방문 기록. 간호사 출신들이 모이니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했어요. 정순아, 이거 봐. 명자 언니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간 간호사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자리를 비워. 패턴이 있어. 정말 그랬어요.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영자 씨도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수면제랑 진통제가 떨어지는 날짜가 야간 간호사 부재일과 일치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점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중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관리 책임자인 송민호가 실제로는 자격증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우연히 그의 사무실 문이 열려 있을 때 본 서류에서 발견한 거예요. 가짜 증명서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설 관리 자격도 없는 사람이 책임자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동안의 그럴듯한 설명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야간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정체였어요. 명자 언니가 몰래 따라가 본 결과 그 사람은 약품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마약성 진통제나 수면제를 빼돌려서 불법 판매하는 것 같아. 명자 언니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사진을 찍고 시간을 기록하고 목격자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40년 간호사 경험이 이런 곳에서 쓰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료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은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또 뭐 하세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은혜야, 엄마가 중요한 얘기 좀 할게. 엄마, 저 정말 바빠요. 나중에요. 또 끊겼습니다. 속상했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이 시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제5장 갈등과 사건의 시작. 우리의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시설 측에서도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송민호가 유난히 우리 주변을 맴돌더라고요. 어르신들, 요즘 무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웃으며 물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옛 동료들끼리 추억 얘기해요. 제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송민호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며칠 후 시설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야간 간호사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간호사는 훨씬 꼼꼼했고 자리를 비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 조사 때문에 바꾼 건 아닐까? 영자 씨가 걱정했어요. 더 이상한 건 프로그램들이 하나둘 축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예 교실이 주 3회에서 2회로 요가 수업은 아예 취소되었습니다. 예산 문제라고 했지만 이용료는 그대로였어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식당 음식도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반찬 가짓수가 줄고 국물은 싱거워졌습니다. 영양사가 바뀌었대요. 주방 직원이 기띔해줬어요. 모든 게 동시에 바뀌는 게 우연일까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어요. 복도에서 쿵 소리가 나서 잠이 깼습니다. 나가보니 옆방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어요. 얼굴이 새파랗고 숨이 가빠서 심근경색 증상으로 보였어요. 즉시 비상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상해요. 평소엔 이분 안에 와서 도와주셨는데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40년 경험을 발휘해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체크했습니다. 심박수가 불규칙했어요. 의료실에서 제세동기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명자 언니, 의료실 문 열려있나 확인해봐요. 저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며 소리쳤어요. 다행히 의료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제세동기를 가져와 전극을 붙였어요. 모두 떨어지세요.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드디어 박철수 할아버지의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제서야 야간 간호사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호출한 지 20분이 넘었는데 지금 와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만약 제가 없었다면 박철수 할아버지는 위험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른 응급 상황이 있어서. 간호사가 변명했지만 납득할 수 없었어요. 여기는 의료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박철수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시설이 정말 안전한 곳일까요? 다음 날 송민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큰일을 막았네요. 겉으로는 고마워했지만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처리할 테니까 어르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이 이상했어요.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제가 간호사 출신이라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 문제가 있어서요. 송민호의 태도가 딱딱해졌어요. 저는 뭔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응급 대응 시스템의 허술함, 무자격 관리자, 약품 유출.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조사가 그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명자 언니와 영자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영자 씨가 걱정했어요. 더 위험한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녹음, 목격 진술. 모든 걸 문서화했어요. 40년간 환자 기록을 작성했던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제6장 위급 상황과 충격적 발견. 박철수 할아버지 사건 이후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계속 복도 소리에 민감해졌어요. 간호사로서의 본능이 다시 깨어난 거죠. 혹시 또 누군가 위험에 처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사흘 후 정말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새벽 4시쯤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복도 끝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송민호와 모르는 남자가 큰 가방을 들고 의료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벽 뒤로 숨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이번 달 분량은 이거면 되겠지? 그래, 다음 달엔 더 늘려야 해. 수요가 많거든. 뭔가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남자가 나간 뒤 송민호가 의료실 문을 잠그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로 약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40년 간호사 생활에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자 언니와 영자 씨에게 어젯밤 일을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사진도 찍었다고요? 영자 씨가 놀라워했어요. 내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완전히 불법이잖아. 당장 신고해야 해. 명자 언니가 흥분했어요. 잠깐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사진 한 장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저는 신중했습니다. 간호사 시절 배운 거지만 의료사고 신고할 때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할아버지 몸에서 이상한 약물이 검출되었다는 거예요. 수면제 과다 복용 의심이라고 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여기서 몰래 약을 먹였던 건 아닐까요? 제가 말했어요. 심근경색을 유발할 목적으로. 말도 안 돼요. 영자 씨가 경악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노인들 대상으로 보험금 사기나 유산 상속 조작. 우리는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시설 직원들은 모두 한패일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명자 언니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예전에 함께 일했던 최 원장님 기억나? 지금 보건소장 하고 계셔. 그분께 상의해보자. 맞아요. 최 원장님이라면 믿을 수 있고 공식적으로 조사도 가능할 거예요. 최 원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순이구나?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니?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심각해지시더라고요. 그게 정말이라면 큰 문제야. 내가 조사팀을 꾸려서 갈게. 원장님 조심히 해주세요. 그들이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지도 몰라요. 걱정 마. 불시 점검 형태로 갈 테니까. 최 원장님의 말씀에 한숨 돌렸어요. 드디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송민호가 저희를 찾아와서 내일 시설 점검이 있다고 미리 알려준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는 건 혹시 불편하실까 봐서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이 의미심장했어요. 누가 점검을 온다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보건소에서 정기 점검 나온다고 하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신고한 걸 누가 새나갔을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밤늦게 명자 언니와 의논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가 신고한 걸 누가 샜을까요? 명자 언니가 불안해했어요. 아니면 송민호가 보건소에 미리 연락해서 점검 일정을 알아낸 걸지도 몰라요. 영자 씨의 추측이 일리가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보건소 점검팀이 왔습니다. 최 원장님을 포함해서 3명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송민호가 유난히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의료실, 약품 보관소, 관리사무소 모든 곳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쯤 최 원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내셨어요. 정순아,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다. 원장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정상이야. 약품 재고도 맞고 직원 자격증도 다 있고.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외쳤습니다. 분명히 송민호는 무자격자예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확인해보니 정식 자격증이 있더라. 최근에 발급받은 것 같고. 뭔가 조작된 것 같았어요. 우리가 조사한다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한 거죠. 하지만 야간 간호사 부재와 약품 유출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것도 확인했는데 근무일지상 문제 없어. 그리고 약품도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저는 좌절감에 빠졌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니. 하지만 포기하지 마. 계속 지켜보자. 언젠가는 꼬리가 잡힐 거야. 최 원장님이 위로해 주셨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